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5일 동안 가까운 친지분들하고 또한 친척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래서 정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푹 쉬었네. 예, 간혹 가다가 이렇게 푹 쉬는 것도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기간 중에 좀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제가 좀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해서 이번 추석 기간에는 좀 술 좀 편하게 많이 좀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추석 되기 한 이틀 전에 눈에서 이상한 증상 눈 다략기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눈 다리끼를 찢어야 된다. 그래서 눈 다리끼를 막 찢은 것 같아요. 찢고 이제 술을 좀 자제해야 된다 라고 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별로 마시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술을 안 먹으니까 눈 다래끼가 뭐 당연히 낫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는 거 있잖아요. 술을 안 하니까.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졌고 몸무게도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본다면 역시 술은 술은 몸에 안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시바스 리갈을 또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사과 박스, 또 어떤 분은 배 박스, 또 어떤 분은 몸이 좀 안 좋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 거 가지고 종합 비타민제부터 해서 몸에 좋다는 그런 것까지 많이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일일이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제가 드리질 못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들에 진심으로 큰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음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저의 건강을 좀 더 나아지기를 염원해 주신 그런 많은 분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 또 걱정도 해주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네요. 교수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왜냐? 자기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오래 사셔야 된다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저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또한 제가 추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같이 가는 삶, 같이 함께하는 이제 부자의 꿈은 나누자 그 차원에서 저한테 성원을 보내주신 거라 생각하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지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보내주시고 또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요즘은 연락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국에서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래서 이 외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국내 경기 또한 국내 경제 속에서도 부동산 경기를 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이제 상의를 해드리고, 또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외국에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정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고, 이런 여유 자금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냐, 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문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전화 상담, 또한 얼굴을 뵙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또 시간을 내서 직접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셔가지고 또한 이게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와중에 어떤 분이 또 아파텔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분이 또 계셨어요. 여러분, 그 아파텔이 뭔가요? 아파텔. 요 아파텔이란 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면 오피스텔이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인데 이제 아파트와 아파트처럼 비슷하게 방과 거실, 이제 주방을 나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앞뒤, 그러니까 앞베란다, 아파트로 따지면 앞베란다와 뒷베란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베란다하고 뒷베란다가 있으면 환기성이 좋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좀 오피스텔인데 이제 아파트와 비슷한 내부 구조를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아파텔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요 아파텔이 아파트는 아니죠. 요 아파텔은 그냥 법적으로 보면 그냥 오피스텔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요즘 많이 짓고 있죠. 또한 경기도 쪽에서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즉 지방의 광역시급에서도 앞으로는 아파텔이 많이 지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아파텔이 수요가 또한 투자성이 있는 것이냐, 요렇게 또 요 아파트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아파텔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아파텔은 지금 이게 광고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죠. 지금도 많죠. 어떤 신도시 지역에 아파텔이 분양한다. 그리고 위치도 좋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여의도 면적에 뭐 한 배 내지 두 배 정도가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에 뭐 가깝다. 또 KTX역하고 가깝다. 뭐 또 서울 강남까지는 뭐 40분 거리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광고들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아파텔에 대한 장점들은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요 아파텔에 대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였다면 장점들은 나열이 돼 있는데 단점들은 나열된 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광고성 뉴스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마치 투자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가슴 떨림이 다가오는 거야. 투자하고 싶어, 왠지 모르게.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5년 전, 뭐 또 10년 전만 하더라도 요 아파텔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주 뭐 들어보기도 힘든 단어였잖아요. 요렇게 이제 부동산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했듯이, 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계속 새롭게 태어나겠죠. 예를 든다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동안은 유행했다가 지금 좀 사그라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게 사그라 들어가니까 이제 아파텔이라는 또 이제 요런 건설회사에서 요런 걸 이제 또 분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도 보는 그런 이제 하나의 투자 종목으로 또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투자 종목으로까지 보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다.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의 단면을 봅시다. 하나의 현상을 봅시다. 하나의 현상을 놓고 볼 때 단면을 보고 얘기를 한다면 답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또한 단면을 보고 답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것이 미래에 투자성이 있나 없나까지 예측하기에는 정말 불명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현상을 볼 때 단면을 보지 않고 복합적인 면을 보게 된다면 작은 답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미래에 대해서도 미래 가격에 대해서도 작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장마철에 되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죠. 그런데 우리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 하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즉 일기예보를 통해서 장마 전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 장마에 대비를 하십시오라고 미리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부동산으로 또 비교를 한다면 지금 비가 많이 오네. 그 왜 비가 많이 오냐 하면 장마철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면을 놓고 본다면 그냥 비가 많이 오네. 어제도 오고 오늘도 또 비가 오네.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 요건 이제 단면을 보는 거고요. 아, 이제 장마 전선이 뭐 환태평양의 저기압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태풍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남해안 지역부터 해서 서해 쪽으로 빠져나간다. 아니면 일본에서 그 세력, 장마 세력이 완화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합적인 면을 보게 된다면 그 장마 전선이라 하더라도 장마 전선이 가장 번성할 때 오면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장마 전선이 일본을 통해서 세력이 약화되면 비가 내린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준비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서 우리는 복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요. 장마 전선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고 한다면 이 농부들은 비 내리기 하루 전에 이제 밭 고랑에다가 물이 좀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고랑을 또 치고 또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농부들은 일찍 나가서 비 오기 하루 전에 이제 고랑을 수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도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또한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골고루 비가 내렸을 때 골고루 이제 농작물한테 물이 가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랑을 다시 정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그러면 아파텔이 이거는 왜 지어지고 있는 걸까? 왜 요즘 건설회사들은 아파텔을 많이 지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단면을 놓고 본다면 아파텔이 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아파텔이. 그런데 아파텔을 사게 되면 월세가 들어오구나. 아, 이것도 아파텔도 수익형 부동산이구나. 그래서 아파트를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단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아파트를 지어지는 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건설회사에서 왜 아파트를 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지 않고 아파트를 지을까? 첫째는요, 면적이죠. 만약에 땅이 넓고 크다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야겠죠. 하지만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땅 평수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홀로 동처럼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규모가 큰 규모도 요즘 많이 짓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5개 동도 짓고 3개 동도 짓고 해서 세대수도 많게는 보통으로 따지면 세대수가 뭐 한 200세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겠는데 요즘 짓는 아파트는 규모가 좀 크니까 예를 들어서 700세대도 지을 수도 있고 800세대도 지을 수 있겠죠. 다만 땅의 크기를 본다면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성을 더 증가시키겠다는 게 건설회사의 입장일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요.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점차 떨어지니까 이제는 오피스텔로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이 잘 안 된다. 따라서 약간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즉 아파트 같은 구조 형태의 오피스텔을 지어서 이제 소형 평수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의 구조를 띈 아파트를 분양하면 인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세 번째 이유로 본다면요. 이제 소형 평수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형 평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기죠. 그래서 예전에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3평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8,500만 원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 2015년도에 23평 아파트 가격이 뭐 지방의 광역시급으로 따지면 최소한 1억 5천에서 1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8천만 원짜리가 7년 전에 8천만 원짜리가 지금은 1억 5천 한다면 거의 뭐 한 90% 정도 상승을 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소형평수 아파트가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소형평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소형평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7년 전에는 8천만 원짜리가 지금은 1억 5천 원 정도 하니까 투자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체 수단으로 해서 이제 아파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네 번째로 본다면요. 이제 소형평수 아파트의 가격이 매매 금액이 올라가니까 등달아서 전세 금액도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보니까 소형 아파트의 전세금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전세 수요는 증가가 되는데 이제 전세 물량이 귀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전세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전세금을 받았다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보다는 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예를 들어서 60만 원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좀 귀해지는 겁니다. 즉 전세의 공급은 감소가 되고요. 전세를 구하는 수요자들은 증가가 되는 거죠. 즉 공급이 감소가 되고 수요가 증가되니까 당연히 전세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전세를 아파트로 못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아파트로 전세를 유입을 하자. 내지는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월세를 받자라는 수요가 또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 추세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아파텔에 대해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요 아파텔에 대한 장점은 첫 번째로 본다면 분양 가격 자체가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분양 가격이 낮다는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싼 거 좋아하잖아요. 이왕이면 좀 저렴한 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의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이면 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기존 아파트보다 200만 원, 300만 원 더 싸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1,300만 원인데 요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왠지 모르게 싸 보여. 그리고 아파트하고 아파텔하고 별로 구분이 안 가 우리는. 아파트이나 아파텔이나 비슷한 그룹, 같은 그룹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룹 생각을 하고 단어 끝자리 하나만 틀려. 아파트와 아파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아파트는 평당 1,300만 원에 분양하는데 이 아파트는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하다. 왠지 모르게 싸다. 싸. 그래서 관심들을 가지시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장점을 본다면 청약 통장이 없어요. 청약 통장이 없단 말이 아니라 청약 통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도 내가 청약 가산점에 내가 미달이 돼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없겠어.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다주택자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파트 같은 아파텔 쪽으로. 그래서 청약 통장 없이도 이제 된다는 거죠. 그 세 번째로 본다면요. 뭐가 장점이냐니까 이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풀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풀옵션으로 이제 돼 있는 경우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몸만 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풀옵션으로 돼 있는 이렇게 분양을 하는 지역도 이제 뭐 서서히 더 많이 나타나겠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냉장고나 가스레인지나 세탁기나 에어컨이나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기본 시설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자들의 마음을 자극을 하는 또 꼭 사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수요 심리를 이제 땡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한 10평, 12평, 15평 이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는 이제 평수도 이제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즉 이게 평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20평대하고 30평대도 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옛날에 오피스텔을 놓고 본다면 방 겸 사무실 겸 거실이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한쪽에는 뭐 가스레인지를 놓을 주방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묶음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도 있고 또 이제 거실도 있고 이제 부엌도 있고 이제 구분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면적이 커지는 대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정도까지 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첫째, 이유는 뭐겠어요? 첫째로 본다면 가격이 저렴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싼 거 좋아해. 싸다, 싸. 싼 거를 좋아하니까. 두 번째로 본다면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세 번째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풀옵션이 되어 있고, 그럼 또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오피스텔은 방 하나 겸 거실 겸 사무실 겸 요거는데 이제 아파트처럼 이제 방, 거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니까 아파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수요가 증가되고 또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아파트에도 소형 아파트의 형태다라고 하면서 그럴 경우 우리가 요거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요거를 분양을 받아서 월세로 돌려서 월세로서 수익을 창출하자. 그 차원이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그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장점을 얘기했는데요. 또 동전의 양면이지 않겠습니까? 장점이 있다면 또 그에 반하여 또 단점이 있겠죠. 그럼 과연 단점은 뭐냐? 첫 번째로 본다면 우선 분양가 책정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공급 면적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32평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럼 공급 면적을 놓고 본다면 주거 전용 부분과 주거 공용 부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 면적이라 해가지고 주거 전용에다가 주거 공용에다가 기타 공용까지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파트와 아파트의 차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여기서 기타 공용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분양가를 책정할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니까 주차장과 관리실 등 기타 공용 부분 면적을 분양가에 여기도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 부분으로 우리는 기준을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 전용, 주거 공용 더하기 기타 공용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타 공용 부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기타 공용이 뭡니까라고 한다면 주차장과 관리실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면적을 따질 때 아파트로 본다면 주거와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만 따지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와 주거 공용까지 포함하되 기타 공용까지 즉 주차장과 관리실 부분 기타 공용 면적으로 분양가에 포함시키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떨어지냐라고 하니까 전용 부분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전용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통상 아파트의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은 우리가 70 내지 80%예요. 그런데
이 아파텔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0 내지 60%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2평 아파트야. 그러면 실제 면적도 우리가 32평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피스텔을 샀어요. 오피스텔을 샀는데 32평짜리 오피스텔을 내가 샀어요. 근데 실제 면적은 굉장히 좁아들지 않습니까? 32평짜리 오피스텔을 샀는데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뭐 한 17평, 18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용 부분을 많이 뺏긴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 단점을 본다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률이 70 내지 80%인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률이 약 50에서 6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거는 적용하는 법이 틀린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르게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 즉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오피스텔,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 즉 발코니 면적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즉 아파트는 우리가 앞베란다, 뒷베란다, 이건 발코니잖아요. 요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데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을 우리는 건축법에 따라서 아파텔은 서비스 면적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런 또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세 번째로 본다면요. 우리가 소형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그러면 2억 미만이고 32평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는 1.1%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2억짜리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1.1%라고 한다면 2억짜리니까 2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억짜리 때는 220만 원 되는데 좀 아쉽지만은 요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적용할 때 주택이 아니라라고 보니까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는 4.6%를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2억짜리를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 하면 4.6%니까 920만 원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부담된다는 얘기죠. 거의 3.5% 차이입니다. 어떤 경우는 220만 원 납부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920만 원 납부한다잖아요. 이 금액 차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에서 아주 큰 단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뭐가 있냐니까 관리비죠. 우리가 32평 아파트에 거주를 한다면 뭐 정상적인 관리비를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증가된다?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에 비례해서 좀 많이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관리비 부분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오피스텔을 소유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오피스텔의 문제는 관리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뭐 14평짜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리비가 특히 개별 난방이 되지 않고 중앙 공급식 냉난방 시설이다라고 하면 관리비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부분이 우리는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다섯 번째로 본다면 황금성이죠. 황금성. 내가 아파트는 내가 팔고 싶을 때 쉽게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파텔은 어떻게 보면 뭐다? 오피스텔이라고 했잖아요. 오피스텔이 쉽게 팔리겠어요? 물론 쉽게 팔리는 지역도 있겠죠. 단 위치도 좋고 투자성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싸게 내놓은 게고 그런 경우는 팔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오피스텔이 다 안 팔린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위치에 따라서 또 가격에 따라서 또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이는 쉽게 팔릴 수도 있고 또 늦게 팔릴 수도 있겠죠. 똑같은 소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좀 일찍 나가는 집이 있고 또 늦게 나가는 집이 있잖아요. 그 일찍 나가는 집의 특징이 뭘까요? 수리가 다 돼 있고 깔끔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늦게 나가는 집은 어떤가요?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오래된 집 그대로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좀 늦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파트는 환급성이
그래도 양호한 데 비해서 요 아파텔이라는 거는 환급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텔이 투자성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죠. 이런 말은 아닌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겠습니까? 아니면 소형 아파텔을 구입하겠습니까? 라고 놓고 본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투자성이 있다 없다를 접근을 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단점과 장점을 충분히 알고 계신 여러분 같으면 기존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분양하고 있는 또한 지금 분양이 끝나서 실제 매물로 나와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사시겠냐? 그거는 판단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우리 수많은 애청자 여러분, 이제 한동안 저희들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동안 지어졌잖아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1년, 2년 지나면 이제 여러분 지역에도 아파텔이 또 분양하기 시작할 겁니다. 또 이제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애청자 여러분, 지금 아파텔이 많이 분양들 하고 있죠. 근데 이 추세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작은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지역이 떨어지고 모든 지역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위치와 장소, 또 가격, 시설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어디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한지 그 판단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날입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